첫 번째 영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PCO 자료는 저작물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영업비밀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형법상으로는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저작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영업비밀인 것도 아니고, 영업비밀이라고 해서 저작물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자료가 저작물에도 해당이 되고 영업비밀에도 해당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개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의 자료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하나의 PCO 자료를 보았을 때 저작물로서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을지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자료가 최소한의 창작성이 인정되느냐를 봐야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도면이라던가 거래처 목록이라던가 단순한 리스트를 나열해 놓은 것들, 이런 자료라고 한다면 저작물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습니다. 다만 PCO가 직접 사진 작가를 이제 계약을 통해서 사진 작가에게 이제 사진을 의뢰를 하고 받은 어떤 행사 사진이라던가 디자이너로부터 계약을 통해서 납품받은 디자인 창작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최소한의 창작성이 표현된 거기 때문에 저작물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기업이 기획하고 그리고 종사하는 임직원이 창작한 작업물인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업무상 저작물이기 때문에 직원이 창작한 그 창작물은 PCO사의 지식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그 자료가 외부 업체가 창작한 창작물의 경우라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계약상 우리 기업이 저작재산권을 양수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PCO사가 디자이너 혹은 사진 작가 이런 이제 외부 프리랜서 혹은 협력 업체와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이제 해당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지식재산권을 PCO가 인수한다. 단독으로 우리에게 권리가 귀속된다라는 지식재산권 조항이 그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PCO가 자유롭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작물 체크를 할 때는 이 해당 자료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어떤 PCO 자료가 어떨 때 영업비밀에 해당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그 사내의 어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직원이 입사할 때 또 퇴사할 때 보안 서약서를 진구하는지를 판례는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지를 또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또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요 자료들, PCO 자료들을 가장 중요도 순서로 이렇게 잘 분류해 놓고 또 영업비밀은 영업비밀로서 표시를 해두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차등적으로 접근 권한을 설정했는지도 봅니다. 이제 사내 어떤 그 인트라넷 시스템에서 파일을 보관을 하고 있다면 그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폴더에 어떤 등급의 임직원들이 접속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권한을 설정해 두는 것,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비밀 관리성을 인정받는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시스템의 보안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도 당연히 보고 있고요. 반출하거나 복제할 때 어떤 제한을 두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제한, 그 USB를 좀 제한해서 회사 것만 사용하도록 한다거나 개인 외장하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물적 제한을 두는가, 또 인적 제한을 두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제 PCO사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우리 기업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가장 중요한 자료들을 선별을 해서 이런 자료들은 우리가 비밀로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보안 서약서를 진구하거나 보안 교육을 하거나 어떤 컨피덴셜 표시, 대외비 표시를 한다거나
그리고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PCO가 어떤 행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 체결 전에 제안서를 제출하는 단계,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 그리고 계약을 수행하고 또 계약 완료 이후의 단계, 이런 각 단계별로 지식재산과 관련된 쟁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O가 입찰 공고 단계에서는 제안 요청서, 그리고 과업 지시서를 참고를 하겠죠. 발주기관이 대체 이 행사를 어떤 조건으로 발주를 넣었는가, 어떤 과업을 우리 PCO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한다라는 불공정한 제안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안 요청서 같은 경우에는 PCO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입찰 단계에 이제 들어간 것일 뿐이고 어떤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닌데, 심지어는 이제 입찰에서 탈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입찰에서 뭐 선정이 되든 또 탈락이 되든 그것과 관계없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 아이디어, 그리고 제안서에 포함된 어떤 저작물, 창작적인 그런 표현, 이런 것들에 관한 지식재산권이 PCO가 아닌 그 발주기관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다라는 것들이 만일에 이제 제안 요청서나 과업 지시서에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공정한 제안 요청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출되는 제안서 등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낙찰 여부와 관계없이 발주기관에게 귀속된다, 뭐 이런 조항이, 이런 문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PCO가 뭐 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을 회피하게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 제안서에 이제 표시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PCO가 단독으로 독점적으로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이다 라는 사실을 표시하고 최소한 그런 문구를 표시하고 제출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실무에서 어떤 자문을 이제 하다 보면 입찰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입찰 선정 업체에게 발주기관이 탈락업체의 제안 내용을 그대로 무단으로 제공한다거나, 뭐 이걸 좀 참고해서 좀 이제 행사를 수행해 달라라는 어떤 요구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불공정한 어떤 관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PCO에게 이제 단독으로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것이 되겠지요. 이럴 경우에는 공문을 발송하거나 내용 증명을 발송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이런 권리, 지식재산권이 침해가 됐기 때문에 손해배상 당연히 청구를 하셔야 되고, 이런 이제 침해 행위를 중단하라는 요청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그 지식재산 매뉴얼에는 이러한 공문에 대한 어떤 서식이라던가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서식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식을 좀 참고하셔서 이런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PCO가 어떤 제안 요청서를 확인하고 제안서를 기획하고 또 개발하고 작성해서 제출을 한 이후에는 입찰에 선정될 수도 있고 뭐 탈락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이제 낙찰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계약을 보면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행사 수행에 있어서 발생된 결과물, 산출물, 또 제작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 뭐 이런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사실은 이 조항이 불공정하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들 주시는데, 이 조항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이 단독으로 다 보유하도록 하면서 뭔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뭐 대가에 이런 지식재산권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거나 대가 산정에 어떤 불공정함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 조항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단독으로 발주기관이 이런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몇 가지 좀 고려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PCO가 이제 이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PCO가 보유하고 있던 고유한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PCO가 고유한 자료를 이제 어떤 발주기관과의 사업 수행에 이 자료를 사용을 했을 때, 이 조항이 단독 보유하는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의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 수행 시에 PCO가 그러한 이제 이 지식재산권을 발주기관에게 넘기고 싶지 않다. 우리만의 이제 고유한 이제 권리를 갖고 있는 재산이다, 디자인이다, 사진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동의를 얻고 이것은 예외로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이제 약정을 하고 예외적인 약정을 하고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제작물을 사용하거나 해야지만 이제 PCO가 좀 생각지도 못하게 지식재산이 그 발주기관에게 넘어가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대가가 지급되었느냐를 봐야 됩니다. 지식재산권은 산출물에 대한 권리가 다 이제 발주기관에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식재산에 대한 이제 대가 산정은 없이 PCO 인력의 어떤 인건비 수준의 어떤 대가가 산정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제안을 받았을 때는 좀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대가 산정에 불공정함이 있다라고 해서 협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협력업체가 제공하는 이제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 보호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발주기관과는 발주기관의 단독으로 지식재산이 귀속되도록 그렇게 약정을 해놓고 이제 이 사업 수행을 위해서 PCO가 다른 외부의 어떤 프리랜서라던가 협력업체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동 보유한다라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면은 이제 권리가 상충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이 사업 수행을, 이 행사 수행을 위해서 외부 디자이너를 만일에 쓰는데 디자이너가 납품한 그 디자인물은 또 디자이너랑 공동 소유한다라고 해놓고 PCO가 발주기관에게 그 디자인물을 권리를 이전시키면 이 디자이너의 권리를 우리가 침해하는 것이 되거든요. 동의를 얻지 않고 제3자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주기관에게 단독으로 지식재산권이 귀속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도 PCO가 이 제작물을 전부 다 권리를 가져오는 계약을 반드시 체결을 해야만 분쟁을 좀 미리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무에서 어떤 하나의 큰 프로젝트에 이해관계자가 많이 계약적으로 묶여있는 그런 경우라면 모든 계약이 이제 하나로 일관되게 작성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들이 검토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두세 개가 다수의 계약이 이제 한 프로젝트에 묶여 있는데 지식재산권에 관련돼서 다른 내용으로 각각의 계약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제 한 당사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화를 제작하거나 넷플릭스 시리즈 이런 큰 시리즈물을 제작하거나 할 때도 연출자부터 배우 그리고 카메라 감독 여러 가지 이해 당사자들이 묶여 있게 되고 그런 이해 당사자들의 이제 계약을 검토할 때는 모든 권리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지게끔 그렇게 계약을 검토를 합니다. PCO 그 행사 수행과 관련된 계약들도 만일에 여러 협력업체와 또 이제 프리랜서와 이런
이해 당사자들이 있다고 하면 권리가 뭐 발주기관이면 발주기관 혹은 발주기관과 PCO가 공동 보유할 때는 이 양 당사자에게 모든 권리가 하나로 집약될 수 있게 그렇게 계약을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부분 발주기관이 단독으로 보유하도록 하거나 혹은 요즘에는 뭐 PCO와 그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보유한다라는 그런 계약도 많죠. 그런 계약을 이행하는 단계, 한마디로 이제 행사를 수행하는 단계에서는 행사 관련 자료를 보안 관리하는 것에 유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 관리, 특히 이제 USB에 이렇게 반출이 되거나 중요한 자료들이 뭐 외장하드로 반출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운영 매뉴얼이나 뭐 실행 계획서나 이런 것들은 이 PCO만의 어떤 오랜 시간 뭐 집약적으로 축적된 PCO의 노하우가 이렇게 표현이 된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그 자료들이 경쟁 업체에게 뭔가 유출이 되거나 뭐 임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이렇게 반출하거나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뭐 손실이 당연히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행사 관련 자료를 어떻게 보안 관리를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발주기관과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숙지하고 그 수행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언급해 드린 것처럼 협력업체와의 계약 조건도 명확히 숙지를 해서 이제 모든 계약이 온라인 되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제3자의 지식재산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좀 유의를 해야 합니다. 뭔가 다른 업체의 어떤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다른 뭐 프리랜서의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무단으로 이미지를 사용하든 뭐 그런 것들을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약 이행을 모두 완료한 이후에 지식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PCO가 매년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행사가 다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자료들이 남잖아요. 그 자료들을 또 우리가 적법하게 활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류하고 또 이제 분류 목록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사 자료들을 권리 보유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들이 쭉 있을 때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자료가 발주기관에게 단독으로 귀속된 행사다. 그리고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행사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권리 보유 내용이. 그래서 그 권리 보유 내용에 따라서 자료를 좀 어떤 이제 번호를 붙인다거나 식별 표시를 좀 부여를 해서 좀 차등적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자료를 추후에 이제 PCO의 자산으로서 활용함에 있어서 발주기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뭐 협력업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는 영업비밀에 준하는 정말 우리 회사의 어떤 중요한 지식재산이다 라는 판단이 드는 자료들은 또 따로 분류를 해서 영업비밀로서 관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추후 행사 자료를 이용할 때 발주기관 동의가 필요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겠죠. 처음에 말씀드린 이 분류를 한 이후에는 발주기관 동의가 필요한 자료들은 이제 추후에 활용을 하실 때 반드시 동의를 받고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 동의는 실무적으로 뭐 공문을 보내시거나 뭐 이메일을 담당자에게 보내시거나 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그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PCO사에게 어려운 것이 이제 영업비밀에 있어서 비밀 관리성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비밀로 분류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 관리를 우리 PCO사의 어떤 환경에 맞춰서
어느 수준으로 보안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하셔서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철저한 보안 관리를 하실 수 있다면 PCO가 보유하고 있는 PCO 자료들이 안전하게 보호된 상태로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PCO가 보유하고 있는 PCO 자료들, 지식재산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매뉴얼에 적혀진 내용을 중점적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 외에도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서식이라던가 그리고 분쟁이 발생됐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던가 그리고 PCO사들이 겪고 있는 어떤 실질적인 그런 사례들 이런 것들도 매뉴얼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을 필요하실 때마다 이렇게 자주 들춰보시면서 안전하게 PCO들이 어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